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믿음, 네. 신뢰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 상태를 네. 말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에 믿음을 갖는다 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믿고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자의 말을 믿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이건 아주 훈훈한 장면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네. 공자님도 논어에서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질 못한다 하면서 백성의 믿음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치권자 입장에서는 백성이 자기를 믿어줘야 소신껏 정치를 펼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력자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건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권력자나 지지하는 정치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믿는 태도, 이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못했는데 믿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죠? 예. 믿음을 갖는다는 건 믿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처럼 믿음이 사기나 배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신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뢰란 뒷받침도 담보도 없이 상대를 믿는 것,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상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당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실 모든 사기는 상대방의 신뢰가 없이는 실행되기가 어렵죠. 그죠? 예. 두 번째 문제는 무언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을 변호하면서 네.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절대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근거는 없잖아요.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아는 것과 예. 안다고 믿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부끼리는 상대를 잘 알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안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대개는 진실이 아닙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확실성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안다의 쓰임이 얼마나 심하게 특수화되어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화되었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는 내가 안다고 믿었다라는 표현을 망각한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안다고 말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실제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소개된 정보만으로 파악한 정치인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며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접한 사람을 네. 마치 그가 하는 모든 걸 내가 안다고 그쵸. 생각하는 것. 예, 그쵸. 그거는 또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의하면 무언가의 맹목적인 신념은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진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면 일체의 비판이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독단에 빠져서 더 맹목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태가 개인 수준에서 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집단화되면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념이 집단화되면 그 상태를 이데올로기라 부르거든요. 네.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념이나 사상, 의식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건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집단적 맹신의 상태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네네. 뭐 이데올로기 갖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특정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일체 비평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광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철학자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힌 적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 정서 이게 팽배했고 예. 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을 청소한다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이처럼 집단이 특정한 신념에 눈이 멀면 평소라면 차마 행하지 못했을 일도 거리낌 없이 강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면 뭐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맞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또 맹목적 믿음이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자기 신념에 따른 행동은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맹신은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 십자가에 매달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십자군의 검으로 찌른다거나 베이루트 노상에서 사살한다거나 벨파스트의 술집에서 폭탄을 날린다거나 그 무엇이든 정당화시킬 수 있다. 맹신의 밈은 특유의 잔인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번식해간다. 애국적 맹신이든 정치적 맹신이든 종교적 맹신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집단적 맹신에 빠지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던 독일 국민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성이 포악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고 평소에는 배려나 동정심, 관대함 등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도 지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조차 집단적 맹신에 빠지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죠. 요즘도 뉴스를 보면 무고한 시민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는 집단들이 있는데요. 이들 또한 어떤 맹신에 눈이 먼 상태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맹목적인 신념에 빠지면 감정이 무뎌지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평범한 나치들의 그 유대인 학살은 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맹신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맹신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 공부해야 예, 돼요. 그죠. 철학은 기본적으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고 믿거나 자명해 보이는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도 그건 참된 진리인가? 근거는 뭐지? 하면서 따져 묻는 행위가 곧 철학입니다. 이효건 작가가 맨날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도올 김용옥 선생이 철학과 논술 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의 특징은 폭력이며 종교의 특징은 독선이다. 철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폭력과 독선에 끊임없이 도전해온 양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김용옥 선생에 따르면 정치나 종교에는
맹목적 믿음이 작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그 결과 폭력이나 독선이 난무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이러한 맹목적 믿음에 반기를 드는 행위, 즉 비판적 사고를 하는 행위가 바로 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은 이러한 맹목적 믿음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믿음에 진짜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맹목적 믿음을 갖는 태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판하는 게 바로 철학 그렇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이 비판을 가하는 대상은 네. 정치나 종교적 믿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학이 비판하는 대상은 철학 그 자체이기도 한데요. 철학자 파스칼이 진정한 철학적 태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합니다. 철학을 경멸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철학은 자기 자신조차도 부정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철학적 주장이나 이론도 그걸 맹신하는 순간 더 이상 철학이 아니거든요. 결국 철학이란 맹목에 빠져서 거짓된 믿음을 마치 참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철학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맹목적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철학은 필요하죠.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뭔가에 맹목적 믿음 또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회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려고 그러면 네. 철학, 인문학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요. 예, 그렇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예. 요즘 좀 인기가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